예, 어제였죠, 예. 2018 세법 후속 시행령이 나왔어요. 어제 채팅방 열고 말씀 좀 나눠드리고,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어떤 내용이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볼 수 있는데, 근데 나온 지가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은 내용이 좀 정확하게 돼 있진 않아요, 지금. 사실 뭐 이 세금 문제나 이쪽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뭐 가장 믿고 보는 블로그가 미올림이기는 한데 지금 이게 지난 8일 때도 그랬죠. 이게 나중 되부터 좀 많이 바뀌어요. 좀 작은 부분들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딱히 어떤 게 정답이다 또는 이것이 꼭 맞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대체 어떤 의미 갖고 있는지 대강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가자고요. 자, 지금 총 화이어는 3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건 지금 요약본이에요. 요약본이 있고 상세편이 있고 지휘응답 화이어 3개가 있는데 요약본은 좀 짧은데 상세편은 상당히 길어요. 230페이지인가 돼요. 요약 그 다음에 지휘응답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부동산 얘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려면 힘드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히 뭐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수 있어도 대강 어떤 내용이 나왔다는 제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도 워낙 페이지가 길어서 230페이지짜리여가지고 예, 저도 이거 목차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요약본입니다. 뭐 다 겹쳐요. 근데 요약본 나온 걸 갖다가 상세편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나간 거여가지고 사실 요약본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과세 합리화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소득 분배 개선 및 과세 형평 제고에서 부동산 세제의 적정화예요.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적정화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다음이 여기 나오죠. 부동산 세제 적정화. 첫 번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9년도에 85, 90, 95, 100 5%씩 올라가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게 뭐지?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진 데는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어제부터 계속 뉴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 보유세라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기에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보유세는 올라가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고요. 이거 다 하려면 저도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시장 상승기가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보유 비용이 올라가요. 보유 비용. 보유 비용이 올라가는데 어떤 면에서 올라가냐면 첫 번째 세금에서 올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에서 올라가요. 이 두 가지 정도에서 올라가요. 금리에서 이자가 올라가요. 이자가 올라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서 보유 비용이 들어가요. 세금에서는 어떤 게 올라가요? 세금에서 보유세가 올라가요. 대부분 보유세가 올라가요. 상승기에 아니라 보유세가 올라가는데 이 보유 비용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번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보유세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을 생각을 하시는데 또 하나 나오는 게 이번에 임대소득 과세. 임대소득 과세 이거 19년 내년부터죠. 임대소득 과세 이 부분이 새어나오고 금리,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보유 비용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보유 비용이 하나만 그냥 올라갈 때, 그냥 하나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재산세 몇만 원 더 낸다고, 그 정도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임대소득 과세하고 종부세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거는 대체 보세요. 금리가 사람에 따라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같아요. 물론 뭐 신용 좋으신 분은 좀 낮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같아요. 다 공통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A와 B와는 부동산이 있을 때 이건 상승했고 이건 하락했어요. 또는 침체했어요. A와 B가 상승한 부동산이나 하락 침체 부동산이나 공평하게 나오는 거예요. 금리와는 건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재산세 받는 거? 재산세도 똑같아요. 종부세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종부세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거 두 개 갖고 있는 스몰 A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A라는 사람이 A 물건과 B 물건을 갖고 있어요. 종부세가 나온다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를 놓고 본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이것들은 전부 다 광범위하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일종의 허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들. 이 허들을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 A라는 지역은 상승 지역이고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한다면 허들을 뛰어넘을 거고 이거는 보유할 거고요. 그렇죠? B라는 지역은 허들을 못 뛰어넘을 확률이 커진다고요. 점점 허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금리가 저금리고 재산세 보유세가 다 낮을 때는 얼마 안 올랐는데 또는 뭐 그냥 본전인데 보유하지. 뭐 보유하면 용돈은 나오지 않겠어? 용돈이나 벌러 가지 뭐. 예, 용돈법이 한참 유행하셨죠? 작년, 재작년. 제가 용돈법으로 투자하시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왜?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용돈법이 아니고 그냥 팔아야지. 근데 문제는요, 그럼 그때 내가 팔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매물이 증가해서 나오게 돼요. 매물이 증가해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용돈법이나 심심풀이로 들어가시는 거 그러니까 작은 돈 벌러 들어가시는 것들. 투자 결과가 작은 돈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을 들어가실 때 자체가 원래 별 기대 없이 그냥 취미 삼아, 공부 삼아, 용돈법이시고 들어가시는 투자들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게 허들이 점점 높아가는 상황이 돼요. 허들이 높아가는 상황이 되면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이 증가가 되고 매수자가 없어요. 매수자가 없어진다고 팔질 못해요. 매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매도가 힘들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급매어 내놔야 돼요. 그리고 시세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세에 매물 내는 게 아니라 시세보다 싼 급매어 내놔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2018년, 19년 되면서 왜 18년, 19년이 계속 위험하고 그런 시기냐면은 제가 계속 18년, 19년 가면 기타 지방 얘기하고 약세 지역들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허들이 높아지는 시기이고 이때는 이 허들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곳은 완전히 들어가도 좋을 곳이 되고 그 어느 곳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더 몰리겠죠. 어느 곳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이런 곳은 아예 매수세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잔돈 벌러 투자를 들어가신다는 그런 취미 삼아 하는 투자? 이런 것도 제가 상당히 이게 들어갈 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을지 몰라도 나올 때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긴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한다? 우리 갖다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 어디가 죽어날까요? B라는 지역 죽어난다고 이거는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니라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상승장에서 보유세 안 올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부면 안 올리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올려요. 이거는. 이건 정부 탓할 것도 없고 그냥 시장 환경이 그런 거고 투자자는 그 시장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시장 환경이 그렇게 변경이 될 걸 이미 예측을 한 상태에서 준비를 해놓고 남들보다 빨리 적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투자자에서는 최선이에요. 그 정도만 되셔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지고 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정부가 이 전에서 뭐 나왔죠? 지방, 미분양 대책부터 내놓잖아요. 미분양의 세입자 대책. 이거 뭘래요? 보증보험. 6개월 전에도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집주인 같은 경우도 연체이자 내윈다. 연체이자 안 받는다, 내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정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투자자분들 먼저 하셔야죠. 정부보다. 정부보다 늦게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자, 이렇게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뭘 건드려요? 자, 건들 수 있는 거 생각하자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게 뭐죠? 공정시장가액. 공정시장가액은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방과 서울을 각기 다르게 할 수 있나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법에 워낙 잘 뜯어고치니까, 마음대로 뜯어고치니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공정시장가액을 뜯어고친다?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요?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대출금리를 갖다가 서울과 지방을 갖다가 각기 다르게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하려면 할 수는 있나?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이 더 안전한데? 더 안전한 곳을 갖다가 금리를 올리고 더 리스크가 높은 곳을 갖다가 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시장하고 맞지 않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더 안전한 곳이 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신용도 낮으신 분이 더 고금리 이자를 쓰시는 거잖아요. 금리도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건드리기 제일 좋은 게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작년 여러분들이 보유세 무슨 얘기 나올 때 보유세 어떻게 나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건드릴 확률이 큰 게 무엇이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건드릴 확률이 가장 크다고요. 공정시장가액을 한 번에 올리는 거, 지금 공시지가 올리는 거 보면 공정시장가액도 5%씩 아니면 10%씩 막 그냥 올릴 것 같은데 이것도 힘들다고요. 왜냐면 똑같이 영향을 주니까. 근데 상승하는 곳에는 그거 올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승하는 곳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뭐가 있냐면 여기서 빠져나오신 분들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일로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일로 들어가죠. 허들을 높이면 모두 다 나쁜 게 아니라 허들을 뛰어넘는 사람은 오히려 풍선 효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될 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닫힌 게예요. 닫힌 게. 수요량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공급도 어느 정도 한 시기를 놓고 보면 유지가 된다고요. 그럼 그 수요 에너지가 한 곳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수요 에너지가 매매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전세나 월세를 간다는 얘기고 수요 에너지가 지방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수도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수요 에너지가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시세 차익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아주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투자 상품이 있다면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들 양도세 내도 부동산만큼 수익을 내주는 상승기에 부동산만큼 수익을 내주는 투자 상품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뭐 했죠? 금리 인상시키면서 예금금리 이걸로 해도 빼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금금리 안전하니까 이걸로 해도 부동산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부동산 상승기에 부동산의 수익률을 갖다가 세금을 아무리 뜯어가도 부동산 수익률을 갖다 따라올 만한 투자 상품이 극히 드물어요. 주식이 막 올라가는 시기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이 나왔죠. 공정시장가액은 처음 나온 그대로예요. 특별히 더 올리고 이건 먼저 나왔던 정부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수준 그대로고
그 다음에 뭘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조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한 1년, 벌써 지금 1년인 거예요. 연회원이 1년이었고, 이제 3년차 되니까, 이해 가시죠? 이제 왜 정부가 딴 건 그대로 놓고 공시지가를 건드리고 있는지. 그게 그나마 차별화를 줄 수가 있다고요. 지금은 차별화를 안 주고 전체를 똑같이 눌렀다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는데 정부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승장이니까. 상승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방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동성을 풀 수는 없어요. 지방분들은 그게 서운하실 거예요. 아마 서운하실 텐데,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풀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 입장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면은 정부 입장이 무엇이고 정부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 나왔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 뭐 어제 양도세 적용되냐고 하시는 분들, 양도세 아니에요. 양도세 이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그리고 공동명의는 그 주택을 공동소유자 각각의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거 나온 건데, 이건 종부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부세. 양도세 아니에요. 양도세 아니니까 양도세가 뭐 이렇게 공동명의 갖고 있으면 채수가 두 배 늘어나느냐, 부부가 갖고 있으면. 근데 그거 아니고요. 종부세예요, 종부세. 자, 지금 어제 나오고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을 줬던 것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이 진짜예요. 저 앞에 뭐 공동시작까지 이런 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뭐가 기준이에요? 취득일 기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때. 앞으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한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한다. 자, 보자고요. 집이 A, B, C, D. 네 채를 가지고 있어요. A집 이때 팔았어요. B집 이때 팔았어요. C집 이때 팔았어요. D집 이때 팔았어요. 자,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판 거예요. 이 중에서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누가 받아요? D가 받죠? D가 받죠? 그럼 이거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보유기간을 보는 거죠. 앞으로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보유기간을 본다고요. 언제부터? 21년 2월부터. 그렇죠? 이거는 뭐 간단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좀 제가 지금 사실 이해 안 가고, 어제 초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이게, 나 사실 이분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뭐가 제외냐면은요,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하고 해놨다고요. 일시적 2주택은 제외예요. 일시적 2주택은 무엇 기준이다? 여전히 이거 기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시적 2주택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일시적 2주택은 제외예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는 말은 무슨 뜻? 일시적 2주택은 취득일부터 보겠다. 그냥. 그러니까 두 채가 있을 때 A와 B가 있을 때, 자, A를 이때 매입을 하시고, B를 이때 매입을 하시고, A를 이때 매도를 하시고, B를 이때 매도를 하시면, 자, 요거 간격 얼마쯤면 돼요? 1년쯤면 되죠? 그 일시적 2주택이 지금 두 번째, 이게 시간 순이에요, 시간? 1년 후 A 사고 1년 후에 B를 산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사고 얼마 안에 매도하셔야 돼요? 2년 안에 이걸 판다고요. 그럼 이건 무엇을 내준다? 피과세. 이게 일시적 2주택이죠. 그 다음에 얘는
1주택 비과세. 그리고 A, B가 다 비과세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 큰 거 위주로 하시는 분들, 흔히 말하는 강남 스타일 하시는 분들, 큰 거 두 채로 돌리시는 분들이 거의 이 스타일 하시는, 이건 상관없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위에 거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A 사고 B 사고 이거 파왔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2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경되는 게 여기 변경이 되는 건데 일시적 2주택은 어떻다? 상관없다. 제외다. 일시적 2주택은 여전히 취득시 기준으로 본다. 봐주겠다는 얘기야. 그냥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 이거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분들 상관없어. 이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굉장히 말씀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다 생각을 해보면은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은 일시적 2주택은 제외가 됐어요. 그럼 상관없죠? 여러분 투자 스타일이 대부분 뭐냐면은 가장 많은 투자 스타일은 물론 특이 경우 있어요. 막 특이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거 누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 저희 밴드의 우등생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실 거예요 아마. 이거 제가 지난 몇 년 전인가 언제 작년 아니죠? 재작년이죠. 그거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일시적 2주택과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은 제가 투자 스타일 강의 있죠. 정규 강의. 그러면 투자 스타일 강의 1, 2, 3 큰 거 위주. 큰 거 가시는 분들 이건 물론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작은 거 위주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한 채는 큰 거. 나머지 작은 거. 보통 여기 두 개로 가신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섞어버리면은 일시적 2주택 더하기 작은 거. 이분들만 문제가 돼요, 지금. 2번. 이거 3번.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투자 방법이죠? 예. 큰 거 A와 B 사이에 작은 거 A, B, C, D를 넣어서 얘는 일반 가세로 털고 A와 B는 계속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받아가지고 비과세 조건 쓰면서 얘네 작은 것들은 일반 가세로 쓰시는 분들 이분들이 문제가 돼요 지금. 일단은 저걸 다 미울님이 해석해 놓으신 대로 가면은 이 작은 거를 이거는 다주택일 때 일시적 2주택일 때만 해당이 되고 작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다주택자로 들어가서 취득 시기가 아니라 이 작은 것들을 매도한 시점부터 2년을 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이상해요, 사실은. 이게 사실 저는 이게 뭔가 지금 뭐라고 할까? 법의 취지 이쪽에서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은 매도 시점 기준이에요. 중간에 주택이 아무리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매도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근데 일시적 2주택 제외하고 해놓고 갑자기 이게 들어오면은 일시적 2주택 제외하고 해놓고 일시적 2주택을 매도 시점이 아니라 그 보유 기간을 따져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존의 일시적 2주택도 바꿔야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이거. 이게 들어가면. 이상한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히 뭐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언제다? 21년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일시적 2주택 하시는 분들, 일시적 2주택 큰 걸로 하시는 분들 상관없어요. 일시적 2주택 제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작은 거 쭉 하시는 분들, 나는 대구에 집이 한 채 있고 그 옆에 작은 것도 쭉 가지고 있다. 그럼 대구 집을 갖다 맨 나중에 파셔야겠죠? 1주택 비과세요. 그러려면은 작은 걸 갖다 쭉 팔고 2년 보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냐? 이것도 사실 큰 문제 아니에요. 서울분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전 이게 영향을 받는 분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 큰 문제가 아니냐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 일시적 2주택을 하실 때도 모든 분들이 일시적 2주택을 하지는 못하세요. 왜 못하냐면 일시적 2주택 큰 걸 돌리다 보면 꼭 뭐가 걸리게 되냐면 두 개가 걸려요. 첫 번째가 실거주예요. 실거주를 계속 옮길 수 있어요? 애들 학교도 있잖아요. 쉽지 않다고요. 실거주는 어쩔 수 없이 장기 보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좀 산 다음에 2년 안에 매도 있기 힘들어요. 게다가 거주 조건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재건축 같은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기 보유가 되죠. 조합 설립부터 관리 처분부터는 매매 불가하기 때문에 이건 장기 보유. 어차피 그러면 이 두 개가 실거주가 걸리든지 어차피 여러분이 큰 걸 들어가 있으면 재건축 들어가시는 분들 많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어차피 매매가 큰 그거는 이렇게 매도를 못 해요. 가져가셔야 돼요. 장기요. 결국 큰 거 대부분의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을 하시다가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진단장에서도 그래서 진단장에서 마찬가지예요. 하시다 결국 어떻게 되면 이게 결국은 1주택 비과세로 돼요. 1주택 비과세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과세. 일반 과세와 맞아 큰 거한채 비과세, 일반 과세 거의 이 전략적으로 수정이 돼요.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수익이 크니까 재건축 같은 거 들어가시고 아니면 실거주집을 들어가시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계속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실거주 주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과세인데 실거주집이면 그냥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재개발이란 주건 이것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주는 영향이라는 건 일시적 큰 걸로 하는 일시적 2주택 분들 상관없어요. 큰 거 하나와 작은 거 하시는 분들 상관없어요. 오직 문제는 이분들 일시적 2주택과 3천 전 말로 하이브리드고 섞어서 혼합형호 하시는 분들 일시적 2주택 사이에 작은 A, B, C, D를 섞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가? 상당히 많나요? 저희 밴드 말고 많은가? 이거 제가 지난 일시적 2주택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거죠. 일시적 2주택 나왔을 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 밴드 말고 그렇게 많이 하실 것 같진 않은데 이 방식 쓰는 분들 근데 이 방식 쓰시는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등생 분들 쓰실 테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ABCD를 어디까지 판다? 2020 말까지 ABC 정리를 하셔야겠죠. 어떻게 정리할까요? 올해가 19년이죠? 내년이 20년이죠. 내년 말까지 정리를 하려면 연도 분산을 해야 되겠죠? 많으면 A, B를 이때 팔고 C, D를 이때 파셔가지고 두 채 남겨가지고 일시적 2주택 예외 조건을 만드시면 되겠죠. 2020년 말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분들은 뭐가 돼요? 1번 큰 거 두 채 일시적 2주택 예외 조항 룰로 포함이 되시겠죠. 즉 내년 말까지 정리하고 이 예외 조항으로 진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럼 요걸 파는 요 지역들이 문제겠죠. 그쵸? 이 지역들이 문제겠죠. 큰 거 하나 작은 거 여러 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큰 게 대부분 실거주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실거주가 아니라 큰 게 완전 투자인 경우에는 그 자기 본인도 지금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도 정리를 하시겠죠. 이걸 갖다가 연도를 분산해서 올해 내년에 그럼 이 작은 ABCD가 어디냐예요. 어디냐 작은 ABCD가 어디냐인데 사실 이건 대강 정해져 있어요. 어딜까요? 수도권에서는 인천 지방에서는 기타 지방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일단 주택 유형 중에서는 빌라가 많아요. 재개발된 건좀 말고 나머지 빌라들은 거의 이제부터 매도 물량이 올해 내년에 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죠.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나왔는데 하여간 그때 하락한 게 뭐냐면 그때 뭐가 하락을 했냐면 인천 쪽, 그 다음에 지방 쪽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뭐가 하락을 했냐? 빌라가 하락을 했어요. 거의 비슷한 패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매도 물량 나온 게 인천의 빌라, 인천 아파트는 오히려 상승률 3위가 더 뛰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똑같은 지역인데 하나는 하락이 나오고 하나는 주택 유형이 있다고 하나는 하락이 나오고 하나는 상승이 났다. 무슨 뜻일까요? 요것만 봐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정리되는지 성격이 바로 나오는 거죠. 어떤 거? 흔히 말하는 안 좋은 것들, 취미 삼아 들어간 것들, 공부 삼아 들어간 것들, 용돈 벌려고 들어간 것들을 정리를 하는 해가 될 거예요. 올해 내년에 나뉘어가지고. 자, 요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지금은 참, 근데 이거 말하기 전에 이건 사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맨 처음에 이걸 갖다가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이 앞에 자 사전지식 한번 하고 갑시다. 사전지식.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면 정부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정부가 좋은 건 뭘까요? 아니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뭐 하잖아요. 양도세도 걷고. 그럼 뭐 좋으니까 해주죠. 세상은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정부는 뭘 받고 세금 감면을 내준 걸까요? 정부는 뭐가 좋을까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권장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임대주택은 무슨 뜻일까요? 뭐가 안정적일까요? 두 가지 의미예요. 가격, 그 다음에 기간. 기간을 딴 말로 뭐라고 해요? 물량. 물량이 있으니까 장기간 동안 물량이 확보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과 기간이에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정부가 좋은 거예요. 자, 가격이 뭐에서 좋다? 팍팍 안 올라서 좋은 거예요. 주거 안정이 되니까. 지금 정부가 좋을까요? 어떠세요? 정부가 좋을까요, 지금? 자, 지금 임대사업자가 무지막지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가 무지막지하게 늘지 않았으면은 지금 전세 가격이 올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즉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언제 필요한 거고요? 임대가격 상승기에 필요한 거고요. 지금 임대사업자 안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어차피 전세가격, 월세가격은 떨어져요. 왜? 물량식이니까. 2018, 2019까지 물량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량만 하고 본다면 2020년까지도 물량식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2017년 말부터 2020년 초중반까지는 물량기예요. 물량기는 어차피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든 말든 정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본다는 얘기일까요? 정부가 상관이 있는 거 언제일까요? 17 말부터 20 한 중반까지 이 이후에 21, 22 이때를 본다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다음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이때까지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왜요? 임대주택을 다 등록을 해보니까 물량이 잠겨버린다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임대사업자 저기 나올 때 작년이었나요? 작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 나오고 할 때 제가 뭐 하겠죠?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 뭐 가격 6억 이상 높여주실 거하고 기재부에서 기재부인가 뭔가에서 거의 확실하다고 신문 기사도 나왔잖아요. 제가 뭐 하겠죠? 이거 올려준다고요? 안 될 거고요. 마지막에 안 될 거고요. 왜? 정부는 이걸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해줄 필요. 그때 당시에 이걸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시기예요. 그때 왜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18년 해가지고 5년 하면 2022년 이거? 이때까지 한 1, 2년 겹치는데 이걸 하자고 그 정도 혜택을 줄 이유가 없어요. 정부에 굳이 없다고요. 게다가 그 정도의 고가주택이면은 그 정도의 고가주택은 사실 서민주택도 아니고 정부는 뭘 하고 싶어 한다? 가격을 내고 싶어 한다고요. 가격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물량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물량이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근데 정부가 그걸 왜 이뻐하겠어요? 그 임대사업자 한참 나오고 등록하고 할 때 제가 뭐겠죠? 기본적으로 정부가 못 믿고 정부는 이걸 갖다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차악이다. 매도가 제일 나은데 보유가 제일 나쁘고 그보다 조금 덜 나쁘지만 그래도 나쁜 놈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이다. 적폐원투예요. 그러니까 사실 임대사업자하고 해도 선량한 국민은 아니에요. 똑같이 적폐원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아주 좋게 나올 것이다. 활성화 대책이 6억 가격 풀어준다고요? 택도 없다고요. 안 풀어준다니까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가 크게 나올 거하고 기대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시각 자체가 그걸 갖다가 제도권에 두어 있는 선량한 시민을 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차악이에요. 차악.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임대료에도 팍팍 올라가 줘야지 임대사업자 덕이에도 보는데 5% 제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게다가 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다주택자는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이버 댓글 보면 다주택자가 무슨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주택자가 생긴 것 자체가 정부의 권장하에서 생긴 거예요. 단지 어떨 때만 구박한다? 이렇게 집이 남아돌 때만 구박을 해요. 집이 없으면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부양책 넣었죠. 다주택자들 투자하시라고. 다주택자가 투자를 하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갖다 하시면 뭐가 생기죠? 빈집이 생기잖아요. 그 빈집을 뭐 하세요? 세입을 놓잖아요. 부동산 부동산 물량이 없어지는 시기, 물량 부족 시기가 되면 왜 활성화 대책을 내놓냐고요? 그럼 그걸 안 내놓으면 전월세 사시는 분들 어디서 사실 건데요? 비닐하우스 들어가실 거 아니시잖아요. 게다가 지금 눈높이도 다 높을 만큼 높아진 상태예요. 이렇게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안정된 주택이 나오지 않으면은 끝까지 의리 지켜가지고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붙이실 것 같아요? 천만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려면 공급은 누가 해요? 부동산 공급. 자,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 주택을 100을 공급을 합니다. 100을 공급을 한다고 치자고요. 수도권 기준으로 100을 공급을 하면은 실거주자는 뭐예요? 실거주자는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사는 사람. 그분들의 50몇 정도, 50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매입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40몇은 누가 매입해요? 다주택자. 이게 뭘까요? 이게 전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다주택자를 다 없애자. 간단해요. 다주택자는 징역을 때립니다.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싹 없어지겠죠? 그럼 건설사가 100을 질까요? 100을 줘서 50은 실거주자에게 팔고 나머지 40은 미분양으로 해서 화면분양을 해가지고 계속 공급을 할까요? 미쳤나요 얘가?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0을 질까요? 50만 짓죠. 뭐 할 것만? 실거주자가 살 것만. 전월세 세입자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건설사는 없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될 몫이에요? 전월세 세입자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건 누가 해야 될 몫이에요? 정부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정부가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정부가 못하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해달라고.
다주택자.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처음 들어오게 된 이유도 이거고 현재 역할도 이거예요. 다주택자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부동산에서는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거주자 빼고 나머지 임대 수요가 나오질 않는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임대주택을 한 채를 공급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금은 2억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전에 거의 2억 근처가 들어갔어요. 왜? 지금 평수가 줄었거든요. 정부 재정이 없으니까 평수를 팍 줄인 거예요. 그래서 2억 정도? 뭐 2억 내외 정도예요. 2억 내외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을 갖다 공급을 하려면요 정부 재정이 매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정부는 그걸 할 만한 재정 자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전 정부에서는 기업을 끌어들여서 이 수익을 갖다 뭘로? 임대 수익으로 돌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뉴스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굉장히 무서운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하게 되면 투자자 없어도 돼요. 투자자 없어도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갖다 안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투자자가 있어야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혼자서 주택을 공급할 능력 자체가 있지가 않아요. 그거 생기면은 어차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니까 사실 투자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 주택 계속 우리 애기들 다 주택 주니까 굳이 투자 안 해도 되죠 뭐. 하여간 이번 상태예요 지금. 이번 상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미 주택이 많이 공급이 돼 있어요. 공급이 일단 된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는 필요가 없어요. 공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다주택자가 집을 산 상태에서는 그 집 부시지 않을 거잖아요. 임대료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주택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즉 임대사업자의 필요성이 없어요. 2017년 말부터 17 말부터 20초 중반까지는 임대사업자의 필요성이 없어요. 이거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무슨 오프 상한이 왜 필요해요? 어차피 떨어질 텐데.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갈 만한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신규 입주단지. 신규 입주단지는 왜냐면 신규 아파트 같은 게 대단지가 한 번에 신규 입주할 때는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뒤에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2년 정도 후에는 어차피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요. 근데 이번 정부는 뭘 하겠다? 이걸 막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막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잘못된 건 뭐냐면은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공자님이 말씀하셨죠. 공자님이 정부에 대한 신뢰예요. 무기도 먹일 수 있고 경제도 먹일 수 있지만 끝까지 무엇은 지켜야 된다? 신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자에서 나온 것도 뭐냐면 주택 임대사업자가 이제 뭐 얼마가 나왔다고 하더라? 뭐 어마어마하대요. 이제 더 이상 모을 필요 없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의무사항을 강화를 하겠다. 안 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신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정부를 믿고 하겠냐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요, 임대사업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없다? 이때까지는 없어요. 이때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8년 됐죠. 이 뒤에 2022년부터 이 뒤에 한 25, 26, 25년, 26년 이때까지 여러분들 안정적인 주거. 이때는 분명히 공급 부족 오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5%밖에 안 돌려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실 분들이에요. 단지 부동산 사이클상
사이클상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 시기에는 뭐가 돼요? 공급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역할을 못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그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하반기 말부터 상승기 중반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집을 갖다가 제공을 하시게 돼요. 월세도 얼마 안 받고 전세도 얼마 안 받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제공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게 돼요. 자이던 타이던 좋던 싫던 간에.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그거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왜? 공급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랄 거예요. 한편은 저희 밴드에서는 또 임대사업자 등록에 제가 워낙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새삼 느끼는 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많은 걸 느끼게 되네요. 자, 저는 이 부분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전 이 부분은 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부 정책 놓고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한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것들은 좀 올바르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좀 보여요. 이거는 자 보시자고요. 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는 뭐냐면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을 구하고 비과세를 내요. 횟수 제한 없이. 자, 임대주택이 쭉 있어요. A, B, C, D 있다고 보자고요. A, B, C, D 있다고요. A라는 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요. 네, 이거 전부 다 임대주택이고 주택을 매도해요. 그럼 이거는 비과세. B라는 집에 2년 동안 살아요. 매도해요. 그럼 비과세.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한 번만 된다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한 번은 아니에요. 한 번은 아니고 마지막 집 뭐가 됐을 때 한 채 남았을 때 이거는 뭐예요?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이거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거 매도 이후부터 1가구 1주택으로 와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맨 앞에 실거주 하나 그 다음에 맨 끝에 마지막 한 채를 팔았을 때 이때 여러분들 이거 팔면 뭐 돼요? 이거 팔면 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주택자가 될 때 한 번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일지는 모르겠네요. 임대사업자 등록 쭉 여차하신 분들이 다 팔고 마지막 무주택 되실 때 한 채는 지금까지는 A, B, C를 쭉 해줬는데 앞으로는 한 번, 평생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나왔을 때 저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보세요. 오늘자에서도 나왔죠. 오늘자에서도 나왔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의무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임대사업자는요. 게다가 이렇게 장기 임대사업자 이거는 완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장기적이고 안정된 주거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부동산 시장의 필수 요소예요. 이게 없으면요 부동산 시장은 안 돌아가요. 절대로. 다주택자 중에서도 특히 이분 아주 모범적인 분들이거든요. 이게 없이는 정부에서 맨날 얘기를 하죠. 독일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굉장히 밸런스가 작아. 공공임대, 민간임대가 밸런스가 좋다고. 왜 밸런스가 좋은지 아세요? 독일은 이분들을 우리 정부가 좀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김수현 씨가 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본인이 쓴 책 본인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인이 쓴 책 한번 독일 부분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는 임대사업자, 임차인 보호도 하지만 임대사업자도 보호해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가 제대로 육성이 된 거고 민간 임대가 육성이 되니까 공공 임대도 부담을 더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 공공임대가 도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민간임대를 갖다 이렇게 척벌이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어저께인가 신문에 나왔죠.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비해, 임대료 수준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비싸다. 임대료 수준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비싼 건지 주택 가격에 비해서 임대료가 낮은 건지는 몰라요. 기사를 그렇게 썼을 뿐이에요. 임대료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근데 제가 보기엔 가격에 비해서 임대료가 싸요. 가격에 비해서 임대료가 왜 싼지 아세요?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그거죠. 전세제도가 왜 있는지 아세요? 전세제도에서 여러분들 가진 집을 전세를 주시면 거기에 수익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럼 전세를 왜 주시나요? 시세 차익 때문에. 전세제도는 왜 있다? 시세 차익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과 임대료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임대료가 낮은 건지 주택가격이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에? 시세 차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시세 차익을 보고 부동산을 매입을 할까요? 딴 나라 분들은 전부 다 양심적이고 한 국가의 모범적인 시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은 전부 다 국민성이 썩어가지고 다 시세 차익만 투자를 할까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니까 임대 수익이 나오게 하질 않잖아요. 주택이라는 것 자체는 토지는 썩지 않지만 주택이라는 건 감가상각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정 수익률을 갖다가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임대 수익을 보고 임대 수익형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임대 수익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기부를 하시는 걸까요? 천만에 그분들도 투자하신 거예요. 우리도 투자한 거하고요. 근데 왜 그분들은 올바르고 우리는 적폐냐고요.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감만 지금 한참 늘리고 있지. 임대사업자, 보세요. 자, 임대사업자가 ABCD 쭉 있어요. 하나 자기 집이에요. 실거주집. 자, 다 임대사업자 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집이라고요. 부동산 구조상 안정적인 민간 임대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분들이 이사 가는 집, 1, 2, 3위 가는 집이 있다면은 무조건 이사하면 이분들은 투기일 거야 라는 건가요? 무조건 이사하면 투기와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이거는 이미 기간에 묶여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사할 때 실거주집에 대한 비과세는 주는 게 맞아요. 이걸 뺏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투기일 거야 생각을 하고 뺏겠다는 의미지. 이거는 이분들은 여기 이미 임대주택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실거주주택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실거주주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생기기 전에 비규제 지역도 거주 조건 없잖아요. 이분들은 있어요. 거주 조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과세 받는 것보다 훨씬 힘들게 비과세 받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까요 말까요 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비과세 받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임대사업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 조건이 있다고요. 우리 같은 투자자는 그게 얼마 전에 생겼죠. 이분들은 원래 있다고요. 실거주 조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받는 게 원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굳이 어차피 실거주를 안 한다고 모르겠지만 실거주 조건이 붙어서 실거주를 하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비과세 갖다 평생 한 번만 해주겠다? 이거는 그냥 배가 아프다는 얘기죠. 네가 임대주택을 내놨지만 그래도 너 돈 버는 건 배 아파 라는 얘기인 거죠. 저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하여간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온 건 지금 이거예요. 지금 개정 최초 거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 허용 한 번 평생 1회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시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 그러니까 단기 임대를 갖다 장기 임대로 변경 등록할 때 예전에는 50%의 임대기간을 인정해주는 지금은 어떻게 한다? 최대 4년을 한도로 전체의 임대기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통과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 단기와 장기 변경하실 분들, 여기 맞는 분들,
최대 4년 한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4년 한도에서 기존 전체율이 갖다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고국에서 50%만 쳐준다고, 이건 전체 다 쳐준다고 하니까 이거 시행된 다음에 넘기시면 되겠죠. 단기로 장기로.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 배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대형세는 감면되지만 종부세는 감면을 배제하겠다. 즉 임대주택에선 계속 무슨 얘기냐면 임대 등록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니들 안 이뻐 하지 마. 니들 해도 적폐야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까지는 그외로 이유가 갔는데 사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부터 최근 들어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더 이상해졌어요. 지금 이전까지는 이해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 시장 가격 조정을 뭘로 하려고 하냐면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수요를 억눌러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뭐가 늘어날까요? 공급이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이 안정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서 한번 보세요. 시장 사이클 났을 때, 자,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 이 시기.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다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임대료는 다 하락하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안 늘어나요? 수요도 늘어나요. 수요와 공급이 다 늘어난다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요. 왜? 공급에 물량이 있으니까. 시장 사이클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지 수요에 의해 공급이 결정이 되지 않아요. 수요에 의해 결정이 되지가 않는다고요. 왜? 부동산은 생존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수요를 줄인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사치품이라면 뭐 샤넬 가방 같은 거 하면은 수요를 억누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죽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치품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것은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수요를 억누른다고 해서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수요를 억누르게 되면 그 수요의 억누름이 결국은 공급의 부족고 공급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공급의 감소가 나타나면 그 뒤에는 나오게 되는 게 미친 전세값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돼요? 매가 폭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정부가 하는 정시구에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뭐 나쁠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아주 오랫동안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을 갖다 이런 식으로 보고 정책을 펴면요, 여러분들 투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셔도 돼요. 정부가 하반기 이 시기에 물량을 뽑아내려면 뭘 해야 된다? 임대 쪽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임대 수익을 죄악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부동산 사이클이 진 폭이 적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우리 같은 투자자가 투자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찐폭이 작으니까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고 뭘로 가요? 임대 수익 쪽으로 가겠죠. 임대 수익 쪽으로 가가지고 안정적인 공급 물량이 나오고 공급 물량이 나오니까 시장은 더 안정이 되고 이게 올바른 주거 안정으로 가는 방향이지 수요를 무조건 억누르겠다는 얘기는 수요의 억누름은 반드시 공급의 억눌림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 시장이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부가 뭐 신도시니 뭐니 지금 요게 지금 시장 나쁘죠? 시장 나쁜 거 조금 더 가면은 시장 나쁜 게 1, 2년만 더 가지고 수요를 완전히 정말 누를 수 있다면 근데 그런 이유는 없겠지만은 왜냐면 불가능해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신도시 계획도 늦춰질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신도시 요즘 검단 신도시 굉장히 말 많이 나오죠? 검단 신도시 처음 말 나온 게 정말 옛날이에요. 검단 신도시. 검단 신도시 말 나온 게요. 오랜만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검단 신도시. 준공. 지금 열심히 나온 것들 여기 다 나오고 있죠? 시흥, 은계, 뭐 쭉 정답 2009년 다 이렇게 떠요. 검단 2007년 10년 전이죠. 10년 전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신도시 계획 뭐고도 다 늦춰져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공급 물량만 적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도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임대 수익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서 안정적인 공급 물량이 나오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정책을 이런 식으로 피면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자, 봅시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휴 이거는 별로 거 없고 배우자 2월 과세 적용 대상 이거 한참 말 나왔죠? 분양권 입주권도 이제 증여해가지고 매도하는 거 많이들 쓰시더니 그것도 이제 방지 제거 나왔네요. 예, 요게 지금 부동산 관련된 것들 모두 답니다. 문답자료는 크게 볼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냐? 상세본. 상세본을 보셔야 돼요. 상세본은 220페이지짜리예요. 지금 나온 내용은 다 똑같이 나와요,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있지는 않은데 제가 빠뜨린 거 있는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상세본이 저 지금 문자 보는 거 아니에요? 목차요, 목차. 페이지가 워낙 많아서 목차를 봐야 돼요. 주택 임대소득 관련 과세 8페이지. 임대소득 관련 과세 관련 부분인데 분리과세 시 필요 경비 지금 원래부터 이거 임대소득 과세 나오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따와 보시면 되는 거고 임대소득 뭐 이거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안 했을 때 다르고 기타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기서 뭐 내용을 설명할 건 아니고 요것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건 기억하고 가시자고요. 점점 보유 비용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보유 비용이 늘어나게 될 시에는 사람들이 허들이 올라가고 뭐 어떤 걸 매도한다? 수익이 적은 것들, 기대 수익이 적은 거예요. 정확히 기대 수익이 적은 것들을 먼저 매도하게 돼요. 그런 것들은 점점 매도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조심하세요. 매도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어떻게 된다? 매수자가 줄어들게 돼요. 이게 자 지금 물량 구간이에요. 지금 물량 구간이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량 구간이면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지금 전국 전세 가격 다 약세, 대체로 약세 들어갈 거예요, 지금. 물량 구간이어서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렇죠? 전세, 전월세가 다 하락을 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보유 비용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올린다. 이것도 보유 비용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금리가 인상한다. 이것도 보유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임대소득 과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서 그 늘어난 보유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것부터 매도를 하게 된다고요. 게다가 내가 큰 걸 있는데 이걸 언제 팔지 모르겠다. 또는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0년 내년 말까지 그 작은 것들을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그 물량들이 나올 확률이 커요. 거의 이건 어디에 몰려있다 이런 것들은 수도권에서는 인천, 그 다음에 기타 지방, 경험상이 경험상 거의 이런 것들이 어떤 것? 굉장히 좋은 주택?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주택들이 거의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 거. 거의 안 좋은 주택들의 그러니까 낡은 집, 뭐 빌라 이런 것들. 그렇다고 뭐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다음 봅시다. 분리과세시 이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분리과세 시에 뭐 어떻게 세금을 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이거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게 몇 페이지냐면 쭉 보시면 8페이지인데 여기에 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요거는 직접 보시고 별 내용은 없어요. 별 내용은 없는데 요거 끝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대주택 명세 제출 의무화 요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현행은 이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사업자 등록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 임대주택 명세, 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 전용 면적 등을 기재한 걸 내외요. 주택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서 과세 기반, 세금을 내게 하려고 한대요. 자, 그 다음은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21페이지. 좀 전에 한 거 다시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은 16번 여기 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조건 추가. 이거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임대사업자 5% 제한은 언제부터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첫 번째 거부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죠? 먼저 세입자를 들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죠. 뭐 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혹시 처음 오신 분들 모르실까봐 5% 금액 제한이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이게 언제? 첫 번째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료 상한, 그러니까 초기 임대료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라는 집이 있으면은 세입자를 먼저 들여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 초기 임대료는 제한이 없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쓰셨냐면 이거 보통 대부분 많이 쓰셨죠.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신규 택지 이런 분들 조금 요걸 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는 이것도 5% 제한에 걸린다는 거예요. 5% 제한에 걸린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벌금 다 올려놨죠? 해주고 임대사업자 포기도 못하게 만들어놨다고요. 포기하는 그 벌금도 무지막지하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초기 임대료도 규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초기 임대료 규제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물량 구간이 지난 다음에 임대료 상승이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고 보시는데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이원화가 돼요. 하나는 임대사업자, 하나는 일반.
자, 물량 구간에는 임대사업자용은 어차피 가격이 뭐 오픈이하니까 뭐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마찬가지가 된다고요. 근데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서 임대료가 오르는 시기에는 얘는 5%밖에 증액을 못해요. 얘는 많이 하겠죠. 똑같은 A와는 집인데도 똑같은 단지에는 똑같은 A와는 집인데 이거는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냐 일반이냐에 따라서 주택 전월세 가격이 이원화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8년이기 때문에 8년이기 때문에 8년이 생각보다 긴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이렇게 재계약을 몇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8년 생각해보세요. 8년. 지금 2018년이죠. 2012년도인가에 인천 청라가 제 기억에 전세 가격이 2억 미만이었어요. 미만인 데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해졌죠. 즉 입주 물량 나오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곤란하실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이 임대료가 가장 쌀 때라고요. 근데 앞으로 8년 동안 임대료를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물량이 많을 때는 세입자들이 다 뭘 찾아갈까요? 이걸 찾아가겠죠. 물량이 없을 때는 얘네는 어차피 뭘 할까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계약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차피 시장에서 상관이 없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다 등기부등본에다 표시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표시를 하거나 말거나 이게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이분이 딴 데로 이전 직장을 옮긴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라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이분은 여기 계속 8년간 사실 거예요. 어차피 얘는 그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아니에요. 얘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팍팍팍 찌겠죠.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볼까요? 2018부터 2020 정도 하면 2021부터 이후 들어오시는 신혼부부분들 이분들이 가장 큰 손해예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젊은 분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성세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월세도 기성세대들이 미리 수익을 독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싼 전월세 갖다가 기성세대들이 독점하고 나머지 물량 조금 나오는 것만 가지고 니네 신혼부부들 갖고 이거 갖다 열심히 경쟁을 해서 가격 올려서 니네들 이렇게 해봐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이미 편해요. 그게 아니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기득권이 별게 아니에요. 이거 기득권 아니에요. 기득권? 임대사업자는 재계약을 갖다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어요. 거부할 권한 없어요. 세입자가 살겠다면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임대료가 팍팍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나갈까요? 안 나가겠죠. 그러면은 새로 신혼부부들은 어디서 사셔야 되죠? 이번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신규 공급을 다 뭘로 맞춰요? 신혼부부하고 청년에다 맞추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뭐 돈이 없는 이유도 있고 하대가 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민간주택점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사람들이 싸우게 될 텐데 언제부터? 물량 구간에는 상관이 없어요. 물량 구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등록을 안 하셔도 어차피 전월세 가격이 싸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언제부터? 이게 끝난 이후부터 2021부터 이 뒤에 몇 년간 신혼부부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3년 정도 남았죠? 그때 참 뒤에 보자고요. 그래서 이원화가 돼요.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나오지 않는다? 전월세 임대료 보완이 안 나온다?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시장의 분리예요. 이건 시장에 격리된 물건이고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여기 사시는 세입자분들이 전부 다 계속 이사를 다니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어든 건 뭐예요? 공급 물량이 없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분들 5%만 올리면 되는데 5%만 올리면 되는데 뭐하고 뭐 몇십 프로씩 올리면서 이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예전에는 계약을 하고 임대사업자를 해서 초기 임대 규제를 피해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신규 입주하신 분들, 지금 신규 입주하시는 분들, 전세 가격이 푹 내려갈 텐데 그 가격으로 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8년 동안 유지하셔야 돼요. 다 그 얘기야. 뭐 이것도 임대료 5% 이 요건 다 추가한 거예요. 이걸 했을 때만은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뭐 이것도 해주고 다 모든 혜택을 모아했을 때만 주겠다. 5% 이내 지금부터. 즉 초기 임대료도 5%만 올려봐. 물량 구간 기준으로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폭락을 하는 기준으로 5%씩만 올리면서 8년을 버텨와. 맞는 얘기죠? 자,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지금 하는 거 앞에 요약본 다시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게 맞아요. 예. 거주요건 2년 이상. 지금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이거는 여보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장기 임대주택 지금 임대주택 또는 보유한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 상태에서 2년 거주는 상관이 없다고요. 안 쳐준다고요.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인데 여러분도 뭐 크게 상관이 있는 분들은 없을 테고 그런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평생 한 번만 해주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 한 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주택만 남았을 때 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자 혜택을 합리화했다. 세자 혜택을 줄였다. 솔직히 얘기를 하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였다. 합리화는 자기들 생각인 거고. 이거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래요. 사실은 저는 어차피 정부를 안 믿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저는 하도 안 했지만은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하면 하시지 마세요. 어차피 금업에 걸린 상태에서 정부가 뭘 해놔도 우리가 방법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로 제 마음에 맞는 걸 보면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건 제 마음은 틀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신임을 지켜야죠. 임대사업자가 목표한 만큼 다 가둬드렸다고 그 다음에 조건을 딱 가둬드리자마자 조건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건 별로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별로 상관없는 거고. 귀농주택 이것도 뭐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귀농주택 합리화 이것도 별로 상관없고. 구동생 과다 보유 법인 이것도 얘가 상관없어요. 패스하고 그 다음에 16번 16번 아이콘이었구나. 16번 먼저 있고. 다음이 몇 번이냐면 214페이지네요. 한참 뒤네요. 왜 페이지가 안 나오지? 워낙 길어요. 이 지금
요 뒤부터 나옵니다. 종부세 쪽이에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 배제. 그러니까 이제 조정 지역 내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고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 에 대해서도 이제 종부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겠다.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다음에 공동시장가에 이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보자고요. 아까 나왔던 건 똑같은 거고요. 인데요. 증가율 5% 이하일 때. 아까 나왔던 거 마찬가지죠.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 신설.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는 공동소유주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뭐에만 뭐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할 때 그건 아니고 종부세에만 그냥 공동명의하고 있으면 각자 한 채로 본다는 얘기죠. 각자 한 채로. 각자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걸로 보겠다. 그 각자 한 채씩 보고 가지고 있는 걸로 본다면은 그 금액을 본다면은 다주택자에서 종부세 다주택자 6억이죠. 다주택자 각자 한 채씩 보고 6억이면 12억까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요거 어제 말한 재밌는 거 나왔죠? 종부세 분납 대상 금액 확대. 종부세 올리니까 이제 종부세 올리니까 세금 내기 힘들잖아요. 세금 내기 힘드니까 세금 내기 힘들 때 이렇게 나눠서 내시라고 분납 대상 금액을 확대해줬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였는데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 예전에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분납해줬는데 지금부터는 250만원이 넘으면 분납을 해서 내면 됩니다. 하나가 빠질 것 같은데 지금 예, 이 정도 다 본 것 같아요. 어우 많죠. 예, 저도 힘드네요. 예, 워낙 많아요 지금. 이게 상세본만 220페이지여가지고 저도 이거 페이지를 찾아가면서 보여드리려니까 좀 많았는데 제가 이거 봐가지고 중요한 부분 요거에서 딱 요거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번 게시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마무리합시다. 요약본부가 마무리하면 돼.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이번에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 세제 정화, 공동시작가액 이것도 별로 상관없고 종부세 이것도 상관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상관은 실제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 중요한 건 요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됐다. 즉 무슨 얘기다? 다주택자일 때는 자 한 번만 싹 정리하고 가자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다주택자일 때는 일시적 2주택은 상관이 없어요. 즉 2020년까지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가지고 계신 게 A, B, C, D, E인데 이 중에 A와 D가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2020년 말까지 B, C, E를 갖다 매도하시고 A와 D를 갖다가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못 만든 상태에서 A와 D가 같다면 이게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면은 하나를 매도한 이후에 2년이 지난 이후에 D를 파와야지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매수한 이후에 2년이 아니라 하나를 판 이후에 2년 이후에 이걸 파와야지 비과세가 된다. 즉 내가 A, B, C, D, E가 있는데 일시적 2주택이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된다? 2020년 이후에는 이 중에서 내가 A를 비과세 받을 거야 하면은 B, C, D, E를 가능한 빨리 팔고 요걸 갖다가 판 이후에 2년 뒤에 A를 파와야지 비과세가 된다. 요게 2년이 돼야 된다. 이게 언제 산 것도 상관없이 다주택자에 벗어난 이후에 2년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시적 2주택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건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다? 2020년까지 일시적 2주택을 맞추려고 작은 것들을 갖다 정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주택, 임대사업,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예전에는 2년 이상 임대주택 묶어놓고 2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준다? 평생에 한 번만 해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주택만 나왔을 때 임대 기간 다 맞추고 본인이 들어가 살고 했을 때는 그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거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화할 때 이제는 4년 한도 내에서는 기간을 전부 다 인정해주겠다. 이거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서 장기 옮길 때 예전에 50%만 해줬는데 지금은 기간 4년 한도 내에서는 다 쳐주겠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감면이 적용이 배제된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할 필요성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임대주택 등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니까. 왜냐면 계속 물건이 묶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그 주택은 8년간 시장에 매물로 못 나오거든요. 가격을 우선시할 때는 그것들이 다 시장에 묶이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묶지 말고 나와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마봐.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요건 없고 딴 부분 없고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오프호이네. 이제 초기 임대료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지금부터는 5% 이내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 이건 어디에 영향을 준다? 저기 이제 신규 택지들 같은데, 신규 택지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그 가격 그대로 이제 5%씩만 인상을 하면서 8년을 가야 된다. 근데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 원래 2년 뒤가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데 이제 그걸 갖다 누리기가 힘들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원화 될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 즉 5%씩만 인상할 수 있는 주택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2020년, 21년이 되면 팍팍팍 뛰어들 주택이 있고 이원화가 될 텐데, 이 인상폭이 제한된 곳은 아마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거의 갱신권을 갖다 행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단지 보유하고 계신 개인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은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을 준 건 아니다. 보이시면은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을 준 건 그렇게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법일카드. 왜냐면 올해부터 분양권도 뭐 주택수를 쳐준다고 얘기를 하고 주택수를 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증가한 지 이제 2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준공업 미분양 나오기 시작할 시기하고요. 그래서 준공업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존 주택의 가격이 신받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난 지 2년이 넘어서 준공업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들, 그리고 원래 분양 물량도 꽤 있으니까 분양 물량 늘어나는 것들, 게다가 분양권 자체도 이제 주택수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할 때 정말 좋은데 청약하실 분들은 이제 힘들겠죠. 그 상태에서 2020년까지 물량도 정립을 하고 나온다고. 이건 어떤데? 주로 이원대들, 지금 말씀드린 이원대들, 즉 기타 지방 쪽 상황 계속 안 좋아질 확률이 커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인천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빌라들, 또는 좀 개발 사업 껴있다 하더라도 좀 비실비실한 군대나 이런데들은 안 좋아질 확률이 커요.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왜냐면 인천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몇 달,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는 인천의 좀 중하위권 거주성을 지닌 주택들은 좀 물량 정리의 대상이 될 확률이 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기타 지방에 있는 좀 비실비실하고 좀 중하위권 거주성을 지니고 사람들이 버릴만한 카드 쓸만한 주택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특히 좀 조심하시자. 그 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 대신 개인은 굉장히 힘들으니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저번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는 시장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사정이 첫 번째예요. 내 유동성이 얼마인가,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원하고, 나는 리스크가 우선인가 수익이 우선인가, 그런 걸 일단 먼저 정하신 다음에 자기 사정을 일본으로 놓고 그 사정에 맞는 곳을 찾으시는 게 나아요. 좋은 지역을 먼저 찾고 내 사정을 맞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 사정이 우선이 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처도 각 개인에게 맞는 투자처가 다 달라지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가세에 쭉 늘려놓는 형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부 다 포트폴리오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처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네. 일단 2018 세법 후속 시행령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게 한 것 같네요. 저도 어찔어찔하네요. 일단은 급한 대로 일단 정리해드렸어요. 제가 좀 더 보고 딴 거 나오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